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돈 없을 땐 컵라면 하나 나누어 먹고 눈물 날 땐 어깨를 나누어 주고 네가 잘 될 땐 내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 바로 친구죠. 특히 남들 학교 갈 때 공장으로 출근해야 했던 소년공들의 우정을 주목합니다. 그 친구 중 하나가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됐고, 친구들은 대통령 장남의 결혼식장에 초대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엔 그 결혼식에 초대된 또 다른 분도 앉아 계십니다. 누굴까요? 네, 잠시 뒤에 공개되고요. 6월 16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조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뭔가 당혹스러운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네? 지난 그 10일 오전 새벽 3시 30분경에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아파트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 전해드렸죠, 뉴스파이터가. 네, 뉴스파이터에서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당시에 그 40대 남성이 범행 후에 며칠 동안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지난 14일에 이 40대 남성이 범행 나흘 만에 세종에서 검거됐습니다. 일단 진짜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불안한 가슴을 쓸어내렸던 전국의 많은 시민분들이 진짜 아이고 천만 다행이다 하실 그런 소식인데, 허주연 변호사님, 아무리 도망쳐봤자 대한민국 3면이 바다, 그때 뉴스파이터 분명히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3면이 바다다, 자수해라, 막 그런 말씀드렸는데 일단 경찰에 검거됐군요. 그렇습니다. 야산에 숨어 있다가 동선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잠복하던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됐는데, 네. 과정이 상당히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직후에 차를 이용해서요, 세종시 북왕면에 있는 한 야산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산이 어떤 야산이냐면 이 범죄자의 선산인데다가 그 집안의 선산인데다가 부친의 묘소가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끌고 온 차량과 같이 휴대전화를 그대로 두고는 택시를 타고 부친의 산소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내고 하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동선이 추적이 당할까봐 신용카드 같은 것들이나 그 휴대전화 결제 도구는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를 한 거죠. 이 40대 남성이 마지막으로 찍힌 폐쇄로 CCTV에는 부친 산소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남성이 카드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인근 CCTV에도 전혀 포착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 앞에서 소주병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또 이 산이 충북과 또 인접한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곳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당초 초기에는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인경 평론가님, 저 몹쓸 인간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이후에 동선도 계획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세요. 대구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지인의 차량을 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세종으로 향했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는 길에 지인 차를 거의 근처에 버린 다음에 그 다음은 택시를 탔는데 현금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동선을 완전 차단하려고,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근데 저 뉴스파이터에서 이런 악랄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볼 때마다 머리를 왜 저런 데만 쓸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부친 묘소에서 술병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부친을 마지막으로 아마 술잔을 놓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경찰은 인근 저수지를 또 잠수부를 투입해서 수중 작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물에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극단적인 가능성을 두고, 선택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민폐를 끼쳤습니까? 그런 가운데 보세요. 저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 탓에 인근의 저수지, 왜냐하면 저 저수지가 바로 저건 충청도, 충북 쪽에 있는 저수지였어요. 그곳 딱 일대까지 다 밑에 바닥까지 샅샅이 수색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근데 보세요, 최재봉 교수님, 진짜 저 범인을 보니까 와,
도주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짜 잔머리를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도망가기 위해서 또 도주하면서 경찰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소위 말하는 잔머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그 며칠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도 계속 추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생활 반응이라고 그러죠. 돈을 사용하거나 카드를 사용하면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사용이 안 할 수밖에 없는 거 휴대전화도 아니겠어요? 사용하지 않고 그렇죠. 네, 버렸으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돈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도망을 다니다 보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해서 지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휴대전화를 사용 안 하고 공중전화에서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공중전화에 전화를 하면서 지인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동을 할 때도 오토바이를 탔는데 오토바이를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거예요. 그럼 추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CCTV들 많이 있지만 네. 번호판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번호판이 없는 그런 오토바이를 타고 지인과 어디서 세종시에 있는 모 지역의 컨테이너 창고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이 누굽니까?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근처에서 잠복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이 사람은 전혀 모른 채 오토바이 타고 와서 그 창고에서 지인을 만나 돈을 건네받으려고 했는데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나흘간 저 인간이 보세요. 범행이 일어난 건 지난 10일인데 14일 날 오후 늦게 검거가 됐어요. 나흘 동안 어떻게 숨어 지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저 인간이 세종으로 향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곳에서 자고 날아서 그곳 지리를 굉장히 훤하게 알고 있었던 거. 그래서 이곳엔 CCTV가 없고 저곳엔 많고 그걸 다 아는 거. 그러니까 한적한 곳으로만 다 도망 다닌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썼지만 정말 집념의 경찰, 대한민국 경찰의 검거가 됐는데 정말 피해자 신문, 오늘입니다. 피해자 신문을 받기 위해 출석한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죽였습니까? 어디에 숨어 계셨어요? 도주까지 계획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살인 혐의 인정하시나요? 왜 죽이셨어요?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배만 타고 올라간 건 언제 계획했습니까? 세종시로 도망갈 것까지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동안 어디 숨어 있었습니까? 피해자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자 유족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저 악마 같은 인간은. 그러니까 고개만 푹 숙이고 그 나흘 동안 범행 후에 나흘 동안 요리조리 도망 다니는 동안 허준 변호사님 자기가 완전히 경찰을 따돌리고 완전 범죄를 혹시 꿈꿨을까요? 저 몹쓸 인간은 어떻습니까? 도망을 가면서 자기가 붙잡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자신이 저지른 죄가 뭔지 본인 스스로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한 번 이 죄를 저질러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추적한다면 그리고 도피 자금을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산에서 오래 버티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검거되는 현장에서 저렇게 말을 했다가 자신의 발언이 수사 과정이나 혹은 나중에 이어질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을 꾹 닫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냐, 스토킹 혐의 인정하냐, 동기가 무엇이냐 질문 이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조사 과정에서 보복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역시 만약에 보복 목적이 있는 살인행위라고 여겨진다면 형량이 높아질 것을 미리부터 염두한 그런 부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수사기관 쪽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고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강력 사건, 특히 이 스토킹 범죄로 인한 강력 사건을 보면 애초에는 살인이었다가 이후에 지금 허주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된 경우가 다수가 있었어요. 그런 사건.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앞으로 이 보복살인이 적용될지는 좀 더 이제 추가적인 검찰 단계 수사도 필요할 거고 해서 따져봐야겠지만 그 전에 지금 이 누리꾼들 반응 중에 그게 제일 많아요. 대체 언제까지? 대체 이게 몇 번째인가? 스토킹 이후에 스토킹 그때 범죄 일어났을 때 보세요. 이 인간도 애초에 이
피해자, 숨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했을 때, 붙잡혔을 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법원 단계에서 풀어졌잖아요. 도주 우려가 없다 풀어졌잖아요. 그때만 뭔가 적절한 조치가 취했으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결과로만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인데 앞서 피의자는 협박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복 목적 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이고 과거에도 스토킹을 저지르다 살인한 사건에서 처음에는 단순 살인죄가 적용되다 결국에는 보복 목적 살인으로 죄명이 변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복 목적 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그와 별개로 이 사건은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보이는 정황이 상당 부분 현출되고 범행 후에도 장기간 도주를 감행합니다. 범행 전후에 죄질이 불량한데 특히나 앵커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 가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통상의 교제 관계에서의 범행보다도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 인간 어떤 중형을 선고받을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내가 북한의 미인이었다. 아니, 허준 변호사님 이거 때가 때이니만큼 인사청문회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검증합니까 이거? 검증이 어렵죠. 우린 아무도 북한에 가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내가 북한의 미인이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겠죠. 북한에서 온 탈북민이라면 내가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미인이었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도 약간 괜찮아요. 네. 됐습니다. 네. 근데 괜찮습니다. 네, 북한 김태희로 불린 탈북자 출신 배우 김아라 씨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아라 씨는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저 사진 보시면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그래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그 사택마을 북한 주민 역으로 조연으로 출연을 했을 때 너무 예쁘고 북한 사투리 잘하는 저 배우가 누구냐는 질문이 인터넷에 엄청 많이 올라왔고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김아라 씨가 12살에 탈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인형이긴 맞는 것 같아요. 미인형이네요. 네, 네네. 눈도 크고 이목구비도 또렷한 것이 김태희 씨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중국 네. 배우 판빙빙 닮은 것 같기도 하잖아요. 아하. 실제로 중국에서 탈북한 이후에 엄마가 중국에 먼저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연락이 돼서 중국으로 탈북한 이후에는 네. 엄마랑 같이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네. 18살이던 2009년에 어머니와 같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미용을 배우다가 한 토크 프로그램 출연한 것을 인연으로 해서 배우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랑의 불시착 거기 이 북한 사택마을 주민으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네.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눈도장을 찍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예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미인상이었나 이런 게 너무 궁금했던 나머지 김아라 씨가 최근 MBN 방송에 출연을 했을 때 네. 진짜 미인이었어요. 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정반대의 평가를 한 패널이 있었다는 거야. 네? 같이 출연한 사람이 미인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라? 도대체 어떤 상황일지 궁금해지네요. 아니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예쁘다, 예쁘게 생겼네, 참하게 생겼네 이제 그런 반응들이 주를 이룰 것 같은데 누가 저 김아라 씨한테 그건 북한의 미인상 아니라요 할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라 씨는 우리가 볼 때 되게 이쁘시잖아요. 북한에서도 저 얼굴은 똑같이 미인상이 맞는 거죠? 북한에서 저 이상은 꽃제비네 집이에요. 꽃제비네 집이에요. 제일 못 사는 집에 딸들이 저렇게 생겼어요. 박대목은 영애 씨 원래 마누라 이설주 봤죠? 나처럼 호박처럼 동글동글 생겼어요. 맞아. 예, 북한의 미인은 원래 저입니다. 김아라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둥그런 건 똑같긴 한데 요 내용물이 좀 다르죠. 아유, 요거만 리포팅 해서 그러지. 그때 당시는 제가 정말 아라보다 이뻤던 게 뭐냐면 지금 키가 170인데 몸무게가 51kg예요. 그때 당시. 근데 너무 예뻤어. 내가. 오, 이순실 씨가 유인경 평론가님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약간 미모 경쟁했을 만하다 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예, 저렇게 열심히 말하는 이순실 씨는요. 네. 탈북 요리사이자
그 이북식 순대 네. 공장을 세워서 돈잘 번다면서요, 엄청나게 요즘. 돈을 네. 벌고 사업가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저런 얼굴은 얼굴도 아닙니다. 밀치게도 못 봅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개성을 갔었어요. 오. 개성공단 만들어졌을 때, 네. 예, 그때 저 굉장히 열렬한 성원을 받았습니다. 아, 그때 왜요? 얼굴이 그때 약간 통통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 살으면 저렇게 빈곤한 얼굴이지 박복하다는 말까지 듣습니다. 저렇게 너무 날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먹는 너무 제가 흥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미인 기준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 중요한 건 이제 물론 이순실 씨의 말도 일리는 있겠죠. 북한에서 나가지 통통한 게 미인입니다. 저기 다 꽃집이 내지 못 사는 집입니다 하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은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미인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뭐 북한과 한국은 다르고 과거와 현재는 다른데 북한도 그렇고 전통 사회가 언제나 먹을 게 부족했기 때문에 많이 먹은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을 아름답다, 뭐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네. 양귀비도 그래서 동글동글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어떤 이순실 씨는 본인은 북한 최고의 미인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남한에 와서 내가 더 동글동글해졌다. 아하. 확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꾸 먹으니까 그렇다는 건데 북한에서는 쌀밥에 고깃국이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아하. 남한에 오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 네. 그래서 10년 동안 고기를 먹었더니 내가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됐다. 그럴 라고 수 있겠네요, 진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먹는데 진심이면서 요리 솜씨까지도 대단해가지고 네. 요리 사업가로 성공을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주위에서 아니 좀 요리 사업가로 성공을 했는데 네. 그 이순실 씨 남편은 딸마다 맛있는 거 먹을 거 아니냐 그러겠네요. 부럽다라고 하니까 전혀 또 그런 사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순실 씨가 네. 북한에 있을 때 너무 추워서 술에 고춧가루를 타서 발바닥에 붙였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매운 음식으로 몸에 열을 내서 추위를 버텼다는 거예요. 남한에 와서 원 없이 지금 고춧가루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래요? 그래서 장조림에도 청양고추를 쓸 정도로 어허. 여기저기 고추를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분이 매워서 음식을 잘 못 먹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남편분한테 보이지 않는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부재료도 이 양념 같은 것도 적재적소에 써야지. 이 후춧가루를 매운 고춧가루를 아무데나 써도 그게 맛있을까요? 대체 어떻게 요리하는지 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발 찰떡이라고 해서 가발? 절구로 대충 찍어 북한식으로 요거는 두부밥이라고 해가지고요. 두부를 삼각형으로 썰어가지고 튀겨서 밥을 넣어요. 소스가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요것이 뭐냐면 요것이 인조고기밥이에요. 요거는 오난이 헹군 때 두부를 하고 그 비지 찌꺼기로 기계로 압축해서 눌러가지고 이렇게 피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손실언니 예? 너무 매워 근데 이거. 아 매우라고 먹어보라 그거지. 이거 보면 감자 원감자예요. 감자를 캐다 겨울에 눈이 오면 땅속에서 땡땡 얼어. 그러면 봄에 닭갈이 할 때 감자가 새까맣게 얼어서 나와요. 근데 원래 이 송편에는 팥이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팥은 북한의 식량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기다가 양배추 석을 넣어서 이렇게 해 먹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거 맛있어가지고 양강도에서는 예, 양강도에서. 양배추 예, 함경도에서도 이렇게 먹어요. 와, 근데 일단 한 가지 딱 드는 생각은 최재봉 교수님, 네. 북한 음식 지금 이순실 씨가 해온 음식이 맵든 그걸 떠나서 맛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기만 해도 여기 이제 출연자들 다 보면서 한번 먹어보고 그러니까 싶다 이런 안 그래도 침이 저녁 흘린다. 시간 돼가지고 지금 그러니까요. 배고프네,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식들을 내놨는데 거의 뭐 우리 음식과 거의 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몇 가지만 빼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순실 씨가 만든 음식 자체가 우리 입맛에도 잘 맞을 수 있다. 다만 맵다는 게 약간 특징인 것 같아요. 네네. 뭐 추운 지역이 있으니까 몇 개 먹어야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장마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장마당이라고 하면 북한 주민들이 자기 텃밭에서 뭐 생산한 채소나 야채 이런 거 갖다 팔기도 하고 네. 중국에서 가져온 생필품들 다른 물건과 교환하기도 한 걸 장마당이라고 하는데 장마당에 나와서 우리로 이제 뭐 시장 같은 거죠. 그런데 나와서 음식 먹거리로 가장 인기 있는 먹거리가 두부밥이래요. 두부밥. 두부밥을 전날도 소개를 했었는데 두부밥이 뭐냐면 유부초밥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근데 유부초밥처럼 생겼지만 튀긴 두부 속에 밥을 넣은 것을
두부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부초밥이 튀긴 건 아니잖아요. 네. 유부피에다 집어넣는데 여기는 지금 저거네, 저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다. 이게 아이고, 집어넣어가지고 침이 이게 꼴딱꼴딱 넘어가네. 침이 껄떡껄떡. 네. 저 지금 빨간 거 붙은 거 저거 인조고기밥이요. 인조고기밥. 아. 인조고기밥 같은 경우에는요, 콩깨묵을 얇게 밀어서 건조시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네. 이 피에다가 밥을 넣고 매운 김치 소스를 발라서 먹는 북한의 대표 음식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음식을 보니까 뭔가 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우, 침이 그냥 꼴딱꼴딱 넘어가서 혼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어디로 외출을 나갔다는데 허준 변호사님 어디로 갔습니까? 캐나다로 갔습니다. 어허. 사실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엄청난 빈자리가 있었죠. 정상 외교가 없었습니다. 아. 왜? 정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도 제대로 된 정상이 있구나 싶은 기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해외 방문으로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는데요. 네. 첫날에는요, 현지 시간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을 합니다.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회담부터 가질 예정이고요. 이튿날인 17일에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인공지능, 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도 한다고 합니다. 네. 가장 큰 관심은 이 이틀 동안 미국과 일본 등 이 G7 국가 정상들과 회담을 할 수 있을지, 어떤 국가 정상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가 굉장히 관심사인데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오늘 순방 떠나기 전에 주말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치렀는데 그 중요한 일정에 여기 스튜디오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갔다 오셨다는데 누굴까요? 네.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와가지고. 아, 그러네요. 예, 지난 주말 토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네. 동호 씨가 결혼식을 했고요. 아. 결혼식에 제가 이제 갔다 왔습니다. 오. 슬쩍 지나가신 차원이가 아니고 그건 아니고 초대받으신 거예요, 진짜? 초대를 받아서 와. 갔고요. 보니까 이제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겐 전체적으로 다 초대장을 보낸 것 같더라고요. 네. 의원들이 많이 오셨고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을 했고요. 제가 눈에 띄게 봤던 분들 중에는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그리고 다른 이제 후보자들도 오셨고요. 네. 그 대부분 이제 정치인들 주로 그렇게 많이 오셨고, 네. 그리고 지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지인들, 네. 예를 들면 안동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오셨고, 네. 그리고 이제 신부 측도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오신 분도 있고 이래서 와. 한 200여 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야, 그러니까 뭐 이제 친지분도 그렇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 이해찬 전 대표, 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그분도 이제 어깨를 나란히 지금 하신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아니요, 대박 사건, 와, 아니, 대박 어깨를 사건. 나란히 한 건 아니고요. 와. 그냥 참석만 했습니다. 뭐 아니, 대박 사건, 어깨 뿜뿜 뭐. 아니요, 전혀 아니고요. 네. 그냥 참석을 했고요. 네네네. 근데 참석하면서 그냥 그 여느 결혼식과 별 다르지 않았어요. 네. 물론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 휴대전화에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다 이렇게 막았어요. 가리고 그래서 안에서는 촬영을 못하게. 지금 저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정도는 또 받아들일 수 있죠. 네, 그럼요. 네네. 다 붙이고 들어가서 개인이 안에서는 촬영을 못하게 돼 있었고요. 경호원처에서 나와서 하객 신원을 확인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호 구역을 지나면서 이렇게 몸 수색도 하고 이러면서 지나갔습니다. 사진으로는 못 남겼지만 이미 최진봉 교수님의 기억속에 또렷이 남아있으니까 그걸로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 피해갈 수 없는 질문. 네. 공짜로 이 결혼식장에서 밥 드시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축의금 얼마나 냈어요? 축의금을 받는 데가 없어서 네? 그냥 그러니까 신부 측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아, 진짜예요? 네. 그래서 저는 취하신 건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안 하고요. 오. 그냥 먹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신랑 네. 측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따로 부주금을 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 예상이 맞아요. 공짜밥 드시고. 그럼 공짜밥을 먹고 왔습니다. 대박 사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여러분도 감 잡으셨겠지만 이 야당에서는 이제 이 결혼 앞두고 뭐 계좌가 공개됐네 어쨌든 그런 것도 있어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축의금을 신랑 측은 받지 않은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최진봉 교수님 네. 또 어쨌든 유일하게 지금 갔다 오신 분이니까 막 질문이 쇄도하고 있어요. 좋아하세요? 지금 보세요. 네, 네. 뉴스 보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경 여사 그 좋은 날 울먹였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결혼식 중간에 덕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영상도 나왔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아들을 안고 찍은 사진인지 옛날 사진들 쭉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네, 맞아요. 영상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과거를 회상하게 되니까 네.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덕담도 건넸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 평범하지 않은 아버지를 만나서 너무 고생시켜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동호 씨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최근에 뭐 그 마지막 대통령 선거 그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표현했고요. 웃으면서 이런 조언도 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싸움을 키우지 않을 수 있다. 네. 배우자를 바꿔봐야 적응만 오래 걸리니까 서로 조금 안 맞아도 그냥 살아라. 그런 조언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근데 제가 보면서 그냥 네. 그 인상 깊었던 참석자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식사하는 장소에서 옆에 테이블에 한 20여 명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안동에서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 누구냐면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분들, 아하. 그분들이 단체로 오신 걸 봤고요. 네. 그리고 뭐 많이 알려지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일했던 곳 있잖아요, 오리엔탈. 그곳에서 일했던 노동자들도 오셨고, 제가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인상 깊은 분은 누구였냐면 신부 되시는 분이 예술고등학교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피아노 전공이신데. 그 예술고등학교 은사님이 네. 좀 어르신이 타셔서 네. 저 또 팬이라고 아는 척 해주셔서 고마웠고요. 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피아노를 오랫동안 전공했으니까 네. 어려서부터 20년 동안 피아노에 조율을 해줬던 분, 이분이 초대를 받았대요. 네. 근데 이분은 자기를 초대할 줄 몰랐다 하면서 아. 감사를 표했다고, 감격스러운 감사를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거 봐요. 아까 그럼 완전 달라요. 아까 방송 전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시청자분은. 그러나 질문하지 마요. 나한테 묻지 마. 부담스러워. 근데 말 질문 드리니까 말 엄청 잘하죠. 갔다 오시는 거 자랑하잖아요. 아니, 물론 아닙니다. 보세요. 네. 네, 어쨌든 부럽습니다. 어쨌든 갔다 오신 얘기 잘 들었고, 어쨌든 이날 하객들 중에 아까 보세요. 특별한 분들도 눈에 조목조목 띄었다는데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오리엔트식에 같이 다녔던 소년공들이라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네. 그때 이재명 공부 잘했습니까? 네. 영어 사전 갖고 다녔습니까? 네. 소년공 친구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니 소년공 때 시절이 언젠데 혹시 저분들 내내 연락도 안 하다가 이번에 수소문해서 갑자기 모셔온 걸까?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은 12살부터 학교 대신 공장에 출근했던 빈민 소년 노동자의 일터입니다. 힘겨운 노동에 시달렸던 그 소년 노동자의 소망에 따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여러분께 고합니다. 같이 근무했던 같은 형제들입니다. 들어와. 오랜만인데. 퇴직했어? 언제? 이번 달에. 이번 달에? 이번 달 카메라 나가 상관없네? 보복당하니까. 나하고 친한 척 하면 안 돼. 이번 달이 정년이야. 고생했다. 힘내고. 고생하는데 힘내고 잠깐 힘들었어. 잘했어. 내 어릴 때 공장 같이 다녔지. 검정고 씨도 같이 학원도 같이 다니고 검정고 씨도 같이 다니고 공장도 같이 다니고 대학도 비슷하게 같이 다니고. 대박 사건입니다. 장차 대통령 될 분 허벅지를 탁탁 치고 막역한 사이인가 봐요 진짜. 예, 저 오리엔트 시계가 60년 전에 만들어진 시계 회사고요. 유명한 시계죠 진짜. 예, 고등학교나 대학교 갈 때 축하 선물을 줬던 그렇죠, 시계인데 그렇죠, 네. 그때 10대의 소년들이 지금 60이 넘어서 더구나 그 동기가 대통령이 돼서 얼마나 자신을 뿌듯하겠어요. 오리엔트가 해가 뜨는 곳이란 뜻인데 해가 질 때까지 저 우정이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주 멋진 우정 또 이어가길 대통령이 돼도 또 저런 우정은 또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멀리에서 이런 메시지 정말
화들짝 놀랄 만한 메시지를 보내온 분이 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누굽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네. 3대 특검 출범 등으로 전 정권 관계자 상당수가 처벌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빅아일랜드에 한 달 동안 태평양을 바라보며 두 가지 죄를 속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두 가지 죄가 무엇인가? 첫째는 3년 전 사기 경선을 당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킴으로써 나라를 혼란하게 한 죄. 둘째는 이번에도 똑같이 사기 경선을 당해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킨 죄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저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슬슬 한국 돌아올 채비하고 또 슬슬 또 다시 정계복귀 시동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최진봉 교수님?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지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돌아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분당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당이 출범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네.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잖아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고 네. 만약에 정계개편이 일어나서 보수 진영이 새로운 판을 짜게 되면 그때 주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이 와중에 하재근 평론가님, 홍준표 전 시장이 먹는 것에 뭐 비유를 했다는데 뭐예요? 예,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소통 플랫폼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재명 정권을 보면 매치바라는 과자 광고 카피가 생각난다. 어머나? 라고 쓴 거예요. 그 유명한 거잖아요, 옛날에. 매치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1982년에 왜 안 나는 척 하세요? 대박 살 거. 1982년에 혜태제과에서 나왔던 초콜릿 그 초코바였는데 저는 제품명은 기억 안 나는데 저 광고 CM성까지 저는 기억하는데. 광고 카피는 기억납니다. 네네. 제품명은 기억 안 나도 네. 광고 카피가 유명했는데 못생겨도 맛은 좋아. 네. 저게 유명한 광고 배철수 카피거든요. 씨가 있잖아요, 광고. 그렇습니다. 네. 저거를 이제 지금 생각난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 이유를 뭐라고 썼냐면 이번 선거가 네. 도덕성, 청렴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하. 오로지 국정 운영 능력 하나만 본 선거다. 윤석열에게 대인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면서 못생겨도 맛은 좋아. 이게 광고 카피가 생각난다고 쓴 겁니다. 야, 근데 역시 정치 구단 답네요. 왜냐면 유인경 평론 이게 이재명 정부를 칭찬하는 듯 하면서도 뭔가 애둘러 돌려가게 하는 것 같으면서 막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 홍준표 전 의원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 저 매치바의 광고 문구 맨 끝 부분을 봤어요. 네, 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네. 정말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던 맛이야. 아. 국민들이 정말 만나고 싶은 그런 정치를 해달라는 염원이 홍준표 의원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것, 홍준표 의원만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도 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최진봉 교수님 네. 한 30초 드릴게요. 네. 그래서일까요? 이제 지금 유인경 평론 말씀처럼 그래서 지금 집권 초기긴 합니다만 지금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보다 지금 상당히 높다 뭐 그런 결과도 나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효능감이랄까요.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정권에서 실망한 부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잖아요. 업무나 뭐 김밥 먹으면서 회의를 하지 않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볼 때 오랫동안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그래도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안정감을 찾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됐어요. 이제는 여야가 꼭 싸우려고 하지 말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야당 입장에서도 그런 협치를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